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스타 강사이자 기업인인 김미경 대표님 아시죠? 전에 김미경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내가 40살이면 40살 된 기업의 CEO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40년 된 기업의 가치를 고민해야 한다고요. 이런 마음을 갖고 보면 우리 모두는 지금 내 인생의 CEO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골라봤어요. 김승호 회장님의 사장학 개론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한국과 미국, 전 세계를 오가면서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유명하시죠. 제가 전에 돈의 속성이라는 책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기업가도 아니고 전업 투자자도 아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삶을 어떻게 경영하면 좋을지 충분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사장이나 기업 경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훨씬 더 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보플리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인이든 육아 중이든 프리랜서이든 소속된 직장이 없는 백수이든 기업가이든 간에 사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내 자신의 경영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책은 크게 전체적인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20개의 작은 챕터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김승호 회장님의 촌철살인이 돋보이는 몇 가지 챕터를 골라서 소개해 볼게요. 그럼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꼭 눌러주시고요. 읽고 싶은 책 있으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장학 개론, 김승호 지음, 스노우폭스 북스. 1. 나는 장사를 하는가, 사업을 하는가? 내가 하는 사업이 장사냐 사업이냐를 구분할 때 기준은 사업의 규모가 아니다. 장사와 사업을 나누는 주요한 특징은 3가지가 있다. 첫째, 일에 대한 능력이다. 사장의 업무 능력이 직원들보다 뛰어나면 장사고 직원들이 사장보다 뛰어나면 사업이다. 장사의 영역에 머무는 회사의 특징은 사장이 직원들보다 모든 업무를 월등하게 잘해서 모든 직원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직원들보다 테이블도 야무지게 잘 닦고 음식도 잘 만들고 홍보도 잘하면 장사다. 직원들보다 엑셀도 잘 다루고 컴퓨터도 잘 고치고 포스터 디자인도 잘하면 장사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다재다능하고 성실하고 유능한 리더로 알고 있지만 결국 혼자 일하고 자신을 대신할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못한다. 반면 사장 자신을 넘어 직원들 각자 고유의 영역에서 전문적 능력을 더 잘 발휘하게 만들어주고 키워내는 사람은 사업가다. 메뉴 개발은 김 대리가 나보다 잘하고 디자인은 이 과장을 따라갈 수 없고 박 팀장의 기획력은 믿을만하고 비품 관리는 신입 직원이 기가 막히게 하면 그는 사업하는 사장이다. 사장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장사에서 사업이 된 것이 아니다. 한 사업체를 선물 보따리로 가정했을 때 사장은 선물 상자 안의 상품이 아니다. 상품을 묶는 보자기 같아야 한다. 상품은 초라한데 보자기만 그럴듯하다면 그 조직은 더 이상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상자 안에 좋은 직원들을 많이 담아서 이들을 묶어내는 보자기 같은 사람이 진짜 사장이고 이 사람이 사업가로 나아갈 수 있다. 사업체의 가장 큰 경쟁자가 나와 가깝게 있다면 장사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세탁소라면 골목에서 1등이 최종 목표다. 미용실이라면 그 동네에 있는 미용실이 경쟁자다. 입시학원이라면 그 도시의 모든 학생들이 고객이다.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면 전 세계가 모두 경쟁자다. 이렇듯 내 경쟁자가 나로부터 멀리까지 존재할 때 내 회사가 장사가 아닌 사업의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사업의 확장성이 업종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장 욕망의 크기에 있다는 점이다. 세탁소라도 세탁소를 수백 개 오픈하는 것이 꿈이라면 그의 경쟁자는 전 국가에 퍼져 있는 셈이다. 입시학원도 프로그램을 갖추고 체계화시키면 전국에 같은 학원을 오픈할 수 있으니 경쟁자는 전국에 있다. 그러므로 사장은 자신의 경쟁자가 전국 혹은 전 세계에 존재하도록 최종 목표를 둬야 한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수입을 자신의 노동력에서 만든다. 일반적으로 성실한 오너 사장은 일반 직원들 3명 목까지 인건비를 대신한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실한 사장의 말로는
뭉그러진 무릎과 휘어진 허리를 갖게 될 뿐이다. 회사가 적자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몸이 아니라 아이디어로, 즉 생각으로 돈을 벌겠다고 방향을 바꿔야 한다. 몸으로 버는 돈은 한계가 있지만 생각으로 버는 돈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성실해서 부자가 되는 크기는 정해져 있다. 따라서 작은 부자는 몸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생각에서 나온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거시적 시각과 목표가 나를 장사에서 사업으로 이끌어낸다. 장사는 한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이다. 사업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나를 세상에 나타내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욕망에서 생겨난다. 그러니 현재 당신이 어떤 사업을 하든 그 사업의 최종 크기를 전국 혹은 전 세계로 확장하라. 세상의 모든 직업은 기업인이 될 수 있다. 셰프는 외식 기업가가 될 수 있다. 의사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 기업가가 될 수 있다. 학원 선생님은 교육 기업가가 될 수 있다. 심지어는 예술, 문화, 체육인들도 그들의 경쟁자를 전 세계로 넓힐 수만 있다면 모두 기업가가 될 수 있다. 당신이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당신의 직업을 기업가로 리세팅하기 바란다. 이 책은 기업가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쓰일 것이다. 7. 내 경쟁자 100% 이기는 법. 열심히 한다고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학교에서 우등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리 좋은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다. 그러나 사회에서 남들보다 앞서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이 방법은 1등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분명히 우등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경쟁자 중에 거의 90% 이상은 포기한다. 체육관에 등록하고 대부분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오는 사람 대부분은 운동이 아니라 운동을 했다는 위안을 받기 위해 온다. 그러니까 정말 운동하겠다고 덤비고 포기만 하지 않아도 100명 중 몇 명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수한 체육인이 될 수 있다. SNS 마케팅을 배우거나 부동산에 관해 공부해도 끝까지 파고들면 아무리 둔한 사람도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다. 시장은 어차피 상위 10%가 거의 모두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 10% 안에만 들어도 대성공이다. 만약 내가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버릇이 있다면 이미 나는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이다. 무엇을 해도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 운이 좋거나 실력이 좀 더 있다면 상위 1%도 될 수 있다. 그러니 하려는 그 일을 당장 오늘부터 해야 한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삼촌 마귀가 신참 조카 마귀에게 사람을 속이는 방법 중 하나를 가르친다. 인간에게 계획을 하게 하라. 정말 좋은 계획을 하게 도와줘라. 그리고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 그렇다. 내일부터 하는 사람에게 내일은 없다. 내일은 항상 오늘이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시작하고 끝까지 하는 것이야말로 저절로 1등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능력을 끈기라고 표현한다. 당신이 정말 정복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기계만 있다면 거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100%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도 여전히 생겨나기 때문이다. 당신 상상 안의 것을 현실로 만드는 두 가지 힘, 그것은 끈기와 기계일 뿐이다. 끈기와 기계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 된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끈기는 성공을 잡기 위한 위대한 무기다. 이것이 사업에서 가장 큰 힘이다. 경쟁자 이기기가 이렇게 쉽다. 내가 힘들면 상대도 힘들다. 현재 성공한 경쟁자는 결국 버티고 버텨낸 사람이고 지금도 힘들어도 버티고 있는 사람이다. 경쟁자들은 내가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다. 어느 분야에 들어가든 일단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 분야의 탑 10%는 정해졌다. 8.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때. 생각을 깊게 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결정의 결과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을 죽이는 것이다. 마치 기름값 싼 주유소를 찾아 전국을 헤매는 사람과 같다. 나는 결정을 즉각적으로 하고 이후에 추가 결정을 통해 결정 자체를 옳은 결정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
심지어는 틀린 결정을 내려도 그 틀린 결정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공이 완성돼 가는 것을 보기에 결정을 빨리 한다. 어떤 결정이든 한 달, 두 달 미루지 않는다. 일주일, 2주일 뒤로 미루지도 않는다. 하루 이틀 미루지도 않는다. 심지어 1시간, 2시간도 미루지 않는다. 거의 99%의 결정이 순식간에 진행된다. 모든 결정을 즉각 처리하고 지시하고 종결한다. 전화로 오는 요청이든 이메일로 오든 10만 불짜리 문제든 수천만 불짜리 문제든 즉각적으로 결정한다. 가장 잘못된 결정은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틀린 결정은 없다. 결정이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배우고 결정이 옳았다면 큰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틀린 결정은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내린 옳은 결정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린 잘못된 결정들을 수정하는 과정 덕분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즉시 결정을 내리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가라. 어차피 인생은 처음과 마지막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가는 과정이다. 결정할지 말지 빨리 결정을 내리라고 이 글을 짧게 쓴다. 9. 중요한 결정을 처리하는 법. 나는 대부분의 결정을 즉각적으로 하지만 내 인생의 어떤 너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쓰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이 방법으로 결정하면 반드시 옳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내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면 나중에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도 후회가 없었다. 가령 배우자를 결정하는 일, 처음 집을 사는 일, 회사의 매입 혹은 매각, 이혼, 투자 방향 결정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며 어떤 일들은 평생 영향을 준다. 나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금식을 한다. 최소한 3일 정도다. 시간으로는 72시간 정도다. 이런 금식은 스스로 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비움을 통해 내적 고민의 깊이를 가늠하고 기본 욕망이 배제된 상태에서 가능한 가장 고결한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이다. 단식이 가져오는 생리적 변화는 의학적 견해가 다르니 기술하지 않겠다. 그러나 실제 경험한 바에 따르면 공복의 고통이 둔감해지는 하루 24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점점 정신이 맑아진다. 음식에 대한 욕구가 통제된 상황에서는 사람의 인지 능력이 향상되도록 뇌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이 그때 올라온다. 물을 제외하고 모든 음식을 끊고 3일간 견디면서 그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이어가 보기를 권한다. 단식을 하는 동안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바란다. 현재 고민하는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결정에 집중할 수 있게 부가적인 관련 요소들을 버린다. 단식은 어려울 때 스스로 자신을 위한 스승이 되는 방법이다. 내 안의 스승을 만나길 바란다. 10. 또 실패하면 그 다음날 해야 할 일. 나는 여러 번 실패하면서 지금도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음날 일어나 걸었다는 것이다. 달리 할 일이 없어서 시작한 것이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가장 최선의 행동을 한 것이다. 실패했다고 집안에 처박혀 있지도 않았고 술을 배우지도 않았다. 그냥 밖으로 나가 걸어 다녔다. 신의 한 수다. 이후에도 실패가 반복되면서 한 가지 노하우가 더 늘어났다. 그것은 음식을 먹는 방식에 관한 것인데 나는 사업을 하다 다시 망해도 2가지만 잘하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실패한 제자들을 보면 반드시 이 2가지를 가르친다. 운동과 정갈한 식사다. 그냥 아침마다 1시간씩 걷기만 하면 된다. 걸으면서 괜히 영상 같은 것을 보지 말고 가능하면 음악도 듣지 말아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염없이 걸어라. 무슨 생각을 하려 하지 말고 그냥 걷다 보면 머리가 비워지고 그 머리 안에 공간이 많이 생기면 저절로 새 생각이 들어온다. 실패하면 마음이 작아진다. 이 작아진 마음은 몸으로 키우는 것이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은 저절로 커진다. 어떤 실패를 해도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은 또 다른 기회를 얻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기회만 가지면 다시 성공할까? 아니다. 그 기회를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2번째 비결은 정갈한 식사다. 나는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을 하나 갖고 있다. 이 재능을 가진 사람은 구설수에 잘 휘말리지 않고 주변의 친구들이 고르며
좋은 운이 계속 모여들고 삶이 온화해지며 평화롭다. 그 재능이란 배가 부르기 전에 음식을 중단하는 것이다. 나는 배가 부르도록 음식을 취하는 일이 1년에 서너 차례도 안 된다. 양가의 노모님이 해주시는 음식을 먹을 때 외에는 배가 부르기 직전에 숟가락을 놓는다. 어머니 앞에서는 마음껏 먹는 일이 예의이니 예외로 한다. 음식의 양과 음식을 먹는 시간, 음식의 질은 그 사람의 운과 운명을 결정한다. 인간이 받는 유혹 중에 음식만큼 매일 결심을 바꾸게 하는 것이 없다. 다이어트를 해보면 인간이 얼마나 음식에 나약한지를 매 끼니마다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일정하게 식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식이나 폭식을 하고 이런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 또한 대부분 같은 사람들이라서 건전한 친구들이 아니라 거칠고 불규칙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길 수 없다. 너무 거친 음식은 나를 해치고 너무 기름진 음식은 다른 생명체를 해친 것이다. 음식이란 다른 생명에서 오는 것인데 이를 너무 함부로 하면 세상의 운명은 결국 나를 함부로 하게 돼 있다. 정갈하고 단정한 음식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적당히 조절하고 남기지 않게 준비하고 남은 음식을 내 배에 버리지 않는 것이 바르게 음식을 대하는 태도다. 그런 식습관을 가지면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나 환경이 곧고 올바르게 된다. 당연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운동과 정갈한 음식, 이 두 가지만 다시 돌아보라. 30. 모닥불 피우기와 사업의 유사점. 농장에서는 모닥불 피울 일이 많다. 길 따라 모닥불을 여러 개 만들 일이 있어서 찾아온 방문객들을 2~3명씩 팀으로 나눠 불을 피우게 했다. 생전 처음 불을 피워본 사람들은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난다. 가장 흔한 경우는 이렇다. 어디서 본 적이 있어서 잣나무나 잔가지를 바닥에 깔아놓고 큰 나뭇가지를 이리저리 올려놓은 후에 불을 붙인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손목보다 굵은 나무들에게 그렇게 쉽게 불이 옮겨 붙지 않는다. 종이를 다시 넣고 모자라면 휴지를 가져오고 다시 잔가지를 줍고 마른 풀을 뜯어오고 갖은 애를 쓴다. 입으로 바람도 불고 부채질을 하면서 눈물, 콧물을 뺀다. 한참 지켜보고 애를 써야 겨우 불을 붙일 수 있다. 때문에 시간이 제법 걸린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금 요령을 알아서 처음부터 준비를 잘한다. 성냥불이 한 번에 잘 타는 종이를 뭉쳐놓고 종이 불에 옮겨 붙을 만한 잔가지를 충분히 준비해 덩어리지게 종이 위에 잘 쌓아 올린다. 잔가지가 타오르며 불이 옮겨 붙은 손가락 굵기의 가지를 그 위에 또 쌓는다. 재료를 준비하는데 많은 공과 시간을 들인다. 그 위에 큰 가지를 천막처럼 올리고 종이에 불을 붙이면 아래부터 차례차례 타오르며 결국 굵은 가지까지 옮겨간다. 준비에 시간을 들이긴 했지만 결국은 더 빨리 불이 붙었다. 내가 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다. 그들이 한참 이렇게 애를 쓰고 있을 때 잔가지나 뭉친 종이도 없이 나무를 듬뿍 쌓는다. 그리고 차량에 올려놨던 디젤을 모닥불에 부어놓고 성냥을 긋는다. 허벅지만한 나무들에 바로 불이 붙는다. 그러면 모두 어이없이 웃는다. 사실 사업이란 모닥불에 불을 붙이는 것과 똑같다. 자본도 경험도 없는 사람은 우선 불부터 붙여본다. 밑자본 없이 불부터 붙였으니 큰 가지로 옮겨 붙을 리 없다. 눈물 콧물 흘리며 고생을 해도 끝이 안 보이고 다시 자본을 빌리고 부채질하듯 애원도 해본다. 원망을 하거나 흙수저 타령, 나무가 젖었다고 불경기 타령, 불평을 해본다. 그런데 다른 곳은 벌써 불이 활활 타오른 것도 보이니 조급하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위해 많이 준비했다. 그래서 불을 붙이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들었다. 아이디어 마른 종이와 운영 자금 잔가지를 충분히 모아놨고 경험, 중간가지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들은 창업하자마자 어렵지 않게 모닥불에 불을 붙이게 된다. 심지어 바람, 운도 적당히 불어주었다. 누군가는 이들이 사업을 너무 쉽게 한다고 생각하고 운이 좋다고 말한다. 운을 만나기 위해 실력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모른다. 자본, 경유가 많은 사람은 사업 아이디어, 장작 나무만 있어도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 심지어 장작이 훨훨 잘 타서 밑불이 수치되어 지글지글 이글거리면 젖은 나무, 불경기나 주요 직원의 퇴사를 넣어도 불이 문제없이 타오른다. 더 재밌는 것은 이 이글거리는 숯불을 한사 푹 퍼서 다른 가지 밑에 넣어도 새로운 사업, 그것도 바로 불이 붙어 오른다.
결국 경유를 차에다 싣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장작불을 잘 피우는 방법은 불시용 종이, 잔가지, 굵은 가지를 많이 모아놓고 장작나무를 크게 쌓아놓고 불을 붙이는 것이다. 운이 좋아 쉽게 불을 붙여봤던 사람도 이 이치를 모르면 그때 운이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장작나무가 바짝 말라 있었던 것도 운이고 바람이 적당히 불어줬던 것도 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치를 배우면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나무가 젖어도 불을 붙일 수 있게 된다. 이 비유에 나오는 여러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보며 실제로 모닥불을 한번 피워보기 바란다. 76. 회사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 브랜드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 자신의 브랜드가 없는 비즈니스는 아직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정하게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자기 브랜드가 아니면 언제든 그 수입은 몰수당하게 돼 있다. 따라서 다단계, 대리점 사업, 라이센스 비즈니스, 관리업, 매니지먼트 등과 같이 남의 브랜드에 의지하는 모든 사업은 실제로 내 사업이 아직 아니다. 내 브랜드가 있는 것이 내 사업이고 내 사업을 위해서도 브랜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흔히 내 사업에 브랜드를 만든다 하면 로고와 상호를 잘 만들어서 명함이나 회사 간판 혹은 컵이나 차량에 붙이거나 들고 다니는 다이어리 앞에 인쇄된 로고를 붙이는 것으로 브랜드가 완성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브랜드는 내가 부를 때 나타나지 않는다. 브랜드는 남이 나를 인지해 줄 때 나타난다. 로고나 상호는 남이 나를 불러줄 때를 대비해 만들어 놓을 뿐이지 그 자체는 아직 브랜드가 아니다. 브랜드란 이름 없는 별 같은 내 회사를 누구나 알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브랜드란 결국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받는 일이다. 세상이 나를 찾아오게 하든지 내가 세상에 나타나든지 둘 중 하나다. 세상이 나를 알 정도로 유명해지면 심지어 그것이 브랜드인지 모르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우리가 아는 별 중에 가장 밝고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별 하나가 있다. 바로 태양이라는 별인데 태양은 별이지만 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밝은 별이라 밤을 낮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태양과 같은 브랜드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사업가의 마지막 꿈이다. 80. 왜 우리 회사는 성장이 멈췄는가?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회사가 많다.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늘어난 경쟁자, 불경기, 고객 변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일의 가장 큰 요인은 사장 본인의 문제가 가장 크다. 사장 자신이 나태해졌거나 관심이 멀어졌거나 자기 능력 부족을 느끼는 경우 생겨나는 생각의 한계가 그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일이 자신의 문제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저런 핑계도 구실이 되지 않으면 운이 없었다며 어쩔 수 없는 힘에 자신을 변명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최근에 큰아들이 새로운 스타트업에 합류하고 싶다며 상의해왔다. 나는 급여는 얼마고 무슨 사업이냐를 묻기도 전에 그 창업자가 회사 가치가 얼마까지 커질 것으로 상상하는지부터 물었다. 회사는 사장의 그릇만큼만 성장한다. 그래서 창업자의 그릇 사이즈가 가장 궁금했다. 결국 회사는 사장의 생각만큼 크는 것이고 그것이 사장의 그릇이다. 심지어 어떤 사장들은 그릇 크기를 바꿔가며 회사를 키우기도 한다. 그러나 그릇이 작으면 그릇 이상 크는 회사는 없다. 사장이 자기 그릇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회사 성장에 걸맞게 지속적으로 변신해야 한다.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순간 그릇은 정지된다. 사장의 그릇을 키우지 못하면 회사의 성장 자체가 멈춰버리거나 생존에 실패할 수도 있다. 자신의 능력 범위라며 미리 포기하거나 겁먹는 사장도 있다. 본인도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힘들었고 지쳐있을 수 있다. 도망가고 싶거나 이 정도면 만족한다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회사란 안주하면 죽기 때문이다. 회사가 성장을 멈추면 미래가 없는 회사로 전락한다. 회사의 기가 사라지니 흥이 나지 않고 직원들은 불안해한다. 조직이 성장해야 개인도 성장에 대한 열망이 나오는 것이다. 성장하지 않으면 승진이나 급여 상승도 기대할 수 없으니 결국 안착되고 나중에는 썩은 물이 된다. 그래서 사장의 안주나 만족은 풍선에 구멍을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다. 경영자는 조직 구성원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자신이 힘이 없어도 힘을 억지로라도 내야 하는 사람이다. 억지로라도 욕망과 꿈을 더 키워야 하는 직업이다. 그 어려운 일을 하라고 사장 자리를 받은 것이다. 당신의 어깨 위에 수많은 사람이 매달려 있다.
원대한 꿈은 소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당신도 원대한 꿈을 가져야 한다. 회사가 성장하지 않는 책임을 절대로 외부에서 가져오지 말라. 당신이 그릇을 키우는 순간 모든 것은 당신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110. 지우와 승우가 산타를 믿는 이유. 지우는 이제 11살이다. 아직 산타를 믿는다. 그러나 친구들 사이에 산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친구가 많다는 것을 안다. 승우는 10살이다. 산타가 없다고 생각했다가 선물을 받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나흘 만에 믿음을 회복하고 산타에게 자신의 불경스러움을 반성하는 편지를 썼다. 지우나 승우가 언제까지 산타에게 선물을 받을지 어른들은 안다. 지우의 친구들 중에 한 명씩 선물을 받는 사람이 줄어들겠지만 지우와 승우가 산타를 믿는 동안만은 언제나 산타는 선물을 놓고 갈 것이다. 심지어 믿지 않는 순간이 와도 계속 믿는다고 말만 하면 산타는 계속 선물을 놓고 갈 것이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이렇다. 사업도 유사하다. 어떤 가능성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당연히 자신의 믿음대로 된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성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결국 자신의 믿음대로 된다. 믿는 방향에 따라 믿든 믿지 않든 결국 자신의 믿음대로 된 것이다. 지우와 승우는 믿는 대로 산타에게 선물을 받았다. 작년과 달리 12시가 되기를 기다리며 방문을 슬며시 열어놓고 산타의 뒷모습을 보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냥 일찍 문 닫고 잠자리에 들어갔을 뿐이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산타를 믿기 바란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111. 잎사귀가 아닌 가지를 꺾어라. 어린 시절 기억이다. 어느 해인가 땔감이 부족했던지 어른들은 동네 사내 아이들을 산으로 보내 나뭇가지를 주워오게 하곤 했다. 몇 명의 남자아이들이 산 입구에 올라가서 잔가지 몇 개를 뭉쳐 가슴에 안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내려오고 있었다. 그때 한 친구가 어른 키만한 나뭇가지 한 개를 끌고 오는 게 보였다. 끌고 내려오기 벅차서 내려놓는 줄 알았더니 다시 몇 걸음 올라가서 같은 크기의 나뭇가지를 하나 더 끌고 왔다. 그 친구는 결국 2개를 교대로 끌며 제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주운 나뭇가지들은 잎사귀 몇 개 붙은 잔가지들이어서 불쏘시개나 하게 생겼지만 그 친구가 가져간 나무는 제법 굵어서 이틀 넘게 저녁밥을 지을 정도였다. 우리는 애초에 장작을 손에 들고 온다는 생각만 했다. 당연히 품 안에 넣을 정도만 가져왔다. 그 친구는 처음부터 끌고 내려올 생각을 했으니 당연히 굵은 가지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잎사귀를 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지를 끊어내는 사람이 있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같은 돈을 들이고 같은 시간을 쓰고 같은 노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매장 하나를 겨우 갖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수백 개의 매장을 갖는다. 그 차이는 자본의 차이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다. 나는 이왕 사업을 하려면 그 나뭇가지 하나는 차지하라고 가르친다. 하루 매출 100만 원짜리 떡볶이집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매장으로 전국의 매운 떡볶이 시장 전체를 장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내 사업이 지금은 비록 직원 몇 명의 작은 공유 오피스에서 시작하지만 한국 시장을 장악하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을지를 확인하고 시작해야 한다. 왜 같은 노력, 같은 자본, 같은 열정으로 작은 시장에 머물까? 결국 상상력이 모자라고 자신의 크기를 짐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전략을 생각해내거나 기존의 아이디어, 전략을 재구축하는 능력을 심어준다. 이런 능력은 어떤 규모의 사업이라도 중요한 요소다. 자기 상상력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라. 상상력은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상상력이 부족하면 용기가 생기지 않고 작은 용기는 자기 능력을 줄여버린다. 그래서 그에 맞는 작은 시장에 머물게 된다. 하지만 작은 시장에 머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진다. 상상력은 더욱더 축소된다. 아무래도 노동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손으로 책 몇 권을 쥐고 몇 시간을 다닐 수는 있어도 무게가 거의 없는 신문지 사이즈의 포스터 용지를 엄지와 검지로 구겨지지 않게 들고 다니는 것이 훨씬 더 힘든 것과 같은 이치다. 부지런함은 모든 것을 이기지만 영리함을 이기지 못한다. 사업의 세계는 부지런함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지런함 정도는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부지런함에 상상력이 더해지면 영리함이 나올 수 있다.
부지런함은 단순히 상황과 임무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리함은 자신이 하는 일이나 활동에서 이익이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를 취하는 부지런함은 영리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영리함은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야 결실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왕의 일을 하려면 크게 하자. 크게 하는 것을 상상하자. 그래서 나무에서 잎사귀 하나가 아닌 가지를 꺾어내는 사람이 되자.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